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공식이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힘든 일들을 겪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만큼 성공하고 행복한 삶도 없지 않을까요? 자, 그 확신을 찾아가는 시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좋다 말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묻고 싶은 거,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도대체 앞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어떤 것이든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드디어 상승인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가?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이 보여서 반가웠다가 힘 빠지는 지수 보면서 역시나 조금 같이 힘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끌어올려 보면서 내일장 앞으로에 대한 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살련님 잘 오셨고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건강이님께서도 목요일을 기다렸어요. 운용형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샤이니즈백님 잘 오셨어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은 허연색 입고 왔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벙벙님 잘 오셨습니다. 황금들판님,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증, 질문들 어떤 것이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 짓눌렀던 FOMC가 드디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졌었는데 우리 시장은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오늘 시장을 보면 참 실망스러웠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FOMC 75bp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75bp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50bp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75bp를 통해서 확실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야지 향후 어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50bp를 인상했으면 또 7월 달에 75bp니 뭐 100bp니 또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5bp를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7월 달 같은 경우는 뭐 50bp라든가 75bp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되면서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네. 간밤에 미 증시가 상당히 시장에서 악재 해소로 여겨지면서 반등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증시의 부진 요인들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물가가 상당히 미국보다 이상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미국 이상의 가파르게 현재 우리나라 그 3년 국고채 금리가 물가 5월달 물가 지표 발표하기 전에 3% 초반인데 지금 3.6%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좀 네.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엔화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주요 자동차라든가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실험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오늘 내일이 아니지만은 수급 문제입니다, 결국은. 수급 문제라고 좀 보는데, 어제도 조가가 줄줄줄 흘러내렸고, 오늘 또 장 초반에 강세 이어가지 못하고 밀렸던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선물을 아침부터 많이 사다가 매수 규모를 많이 줄였고요. 여기에다가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오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 급락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담보 부족 계좌들이 지금 엄청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90포인트 급락을 했고, 그다음 화요일 날 잠깐 반등했고,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도 조금 떨어졌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한 번 더 많이 거의 떨어졌고. 또 급락을 했고, 네. 5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신용 담보 부족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네. 일단은 오늘 주가 급락을 해서 담보 부족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하루 기간을 줍니다. 내일까지 담보를 채워라. 못 채우면 네. 다음날 시초가에 하한가로 자동으로 전산으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부진을 하신 분들은 네. 8시 40분에 딱 이제 예상 지수 호가를 치게 되게 되면 지수가 얼마만큼 하락한가 나오거든요. 그때 대부분, 그때는 매도 주문만 나오고 매수 네. 참여는 투자가들이 거의 이제 아니에요. 장 임박해서지 않습니까? 8시 50분이라든 네네. 58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일방만 8시 30분에 딱 나오거든요. 그게 반대 매매 물량이거든요. 어제 오늘 쏟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안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가까지 계속 밀리니까 투자가들이 어제 최근 이틀 동안 빠졌던 물량들이 내일 왕창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종가까지 계속 내다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종가까지 제가 보기엔 계속 흘러내렸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내일 아마 또 시가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상당히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수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실망스러운 날이었다. 맞아요. 그 실망과 함께 답답함과 또 앞으로에 대한 공포감도 더 커집니다.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스마트 라이프님, 주식장 영원한 하락은 없다라는 불변의 진실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올라올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 시장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한번 그럼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오늘 또 주가가 실망스럽게 끝나지만은 문제는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2%대 후반에서 지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락한 이유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조만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불가피하다. 네. 핵전쟁이 조만간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장 끝나고 나스닥 선물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미국 시장에 간밤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려버렸기 때문에 앞서 내일 오늘 주가 떨어지면서 반대면 물량과 겹치면서 내일 또 상당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네.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국면 쪽에서 우리 투자가들이 현명한 투자자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6월달 주요국 증시 등락률 표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6월달입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미국의 FOMC 불확실성 때문에 네.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막상 발표 이후에 발표 전에도 미 증시가 떨어졌지만은 발표 이후부터 이제 하락을 했다가 간밤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본다 한다면 왼쪽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있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빠진 거네요. 10.2%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8.7%, 그다음에 S&P 500이 나스닥 시장보다 좀 더 떨어지는데 8.3, 그다음에 나스닥이 8.1, 범유럽 스탁 50 지수가 6.8% 정도 하락, 그다음에 가장 덜 떨어진 게 일본 증시와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시장을 그래도 우리 시장 기대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맞아요. 중국 시장이 경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표는 네네.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은 지금 전혀 중국 관련 종목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시장의 흐름이다. 즉
중국 시장과 상승, 일본 증시가 국면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자, 그렇다면 작년도와 올해 대부분 글로벌 증시들이 고점을 찍었는데 작년 고점 대비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얼마만큼 떨어지냐, 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달에 6월 22일인가 3,316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코스닥 시장은 1,060포인트대니까 코스닥 시장이 먼저 나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죠. 나스닥 시장 31.5% 떨어졌고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시장은 34%대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상한 거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원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네. 떨어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따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팔 게 없어요. 이런 영향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의 S&P가 500이 21%, 그다음에 유럽 증시, 유럽 스탁이 50지수, 그다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고점에 대해서 가장 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31.5%로 역대급 제가 하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과거에 나스닥 시장이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4차례 걸쳐서 나스닥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블랙 먼데이 때 34%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IMF 때죠. 그때 25.6%, 그 다음에 2000년도 IT 버블 때 34%,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48.7%, 그 다음에 네. 코로나 때 32.6% 떨어졌어요. 근데 앞서 지금 나스닥 시장이 제가 아까 얼마 떨어졌다고 그랬죠? 고점 될 때 34% 떨어졌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약간 반등을 해서 지금 31.5%인데 이렇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대급 하락이 나왔다.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때 수준하고 같냐 이거죠, 지금이.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고 일본은 경기 침체로 갈 거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는 시스템상의 붕괴거든요. 이때 주가 하락할 때는. 붕괴했을 때 30%, 40% 많게 떨어질 때는 금융위기 때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산다. 현명한 투자라면. 네. 이 내용은 제가 코로나 때 2020년도 4월 10일 날 배워야 산다 1강 때 제가 했던 주제입니다. 네. 그때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네.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월 19일 날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 가까이 저점 찍고 반등을 해가지고 아마 1,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올 때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1강의 주제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말 자체는 오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고 가치 투자의 선구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제목입니다. 본래 책 제목이긴 한데 네. 본래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낙관론자에게 주식을 팔고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근데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오런 버핏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니까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런 버핏은 공포의 주식을 사라. 비관적이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오런 버핏이 이제 이걸 각색해서 주식을 남들이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고 모두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일 때 주식을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에요. 남들이 다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주식의 격언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낙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은 돈을 잃고 반면에 비관론자는 명성을 잃지 반대로 얘기해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돈을 잃고 그다음에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낙관론 때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자체는 그건 뭐냐면 공포의 주식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공포의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난 경우는 없어요. 제가 증권 경력 32년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내일 모레 제가 예상했던 주가가 제가 예상했던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주가는 잠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가 지금 단기간에 역대급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항상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옵니다.
예. 물론 이제 투자가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회는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기가 기회가 함께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기회가 오는 과정 속에서 내 주식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공포의 학습 효과를 노려라. 공포의 주식을 사서 손해난 적이 없다. 제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 주가가 싸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현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만은 수급 때문에 빠지지만은 결국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주가라는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시점에서 오런 버핏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공포의 주식을 사라. 바이 아메리카 IN. 나는 미국의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석해 보면 자기가 시장을 주식을 살 때 룰은 단순하다. 그러니까 오런 버핏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식을 사는 마켓 시장의 포인트는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고, 그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 해석이잖아요. 자기는 두려워한다. 지금 시점과 똑같죠.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현재 오런 버핏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오런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 오런 버핏이 부도 날 것으로 생각했던 뱅크 아메리카 주식을 샀던 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마 10배 가까이 떴을 거예요. 떴을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실행에 옮겼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 이거는 제가 경험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일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일단 항상 비관적인 나올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뉴스가 도배를 하죠. 요즘 뭐 경기 우리나라도 지금 막 스테이크 피싱하고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제 주가 폭락했으니까 폭락했을 때 뉴스에 머리 기사로 좀 나올 거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설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S&P 500이 뭐 30% 더 떨어진다, 뭐 3,200까지 내려올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게 일반 투자와 신용 담보 부족까지 속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량이 정리가 되면 주가는 확실하게 바닥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걸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받으면 물량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거 물량이 정리가 되면 악성 매도 물량 팔 사람 다 판 거예요. 이게 저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오늘 반등이 나왔었으면 반등 매매가 안 나와 지나갔을 텐데 주가가 밀려버렸고 내일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침 시가에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자체는 주가는 결국은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예측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수 전망 26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어느새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2400대가 왔어요.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위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줄 몰랐던 거고, 지금 나스닥 선물시장에 빠진 것 자체도 또 푸틴 대통령이 또 핵전쟁 얘기 나올 거 누가 예측을 합니까? 이건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물론 약간의 더 펀드멘트 훼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펀드멘탈의 훼손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내려갈 때 매수하면 실패가 없는데, 주가가 지금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엄청 많죠. 뭐 이따 말씀드린 국내 주식도 지금 박앤세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될까. 주가 빠지면 제가 이제 PBR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 지금 뭐 자주 이건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떠냐. 여기 표가 보시게 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간 거는 금융위기 때하고 2008년도, 그다음에 최근 이제 2018년도와 2020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PBR이 0.9배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근데 PBR 지금 몇 배냐? 온라인처럼 계산해 보니까 제가 0.88배더라고요. 그게 역대급 하락의 강입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이게 자산 가치는 뭐냐면 담보 가치거든요. 그냥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게 잠깐 하회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14,300까지 내려왔지만은 18,000포인트 올라오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외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좀 충격을 받고 있지만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 국내 주식들의
기업의 가치 자체가 지금 손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과 함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포심이 가득한 시장에서 한 발 빼고 도망가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포에 우리가 앞으로의를 준비하면서 공포에 사라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가 박앤세일 중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만큼 싼지, 그냥 시장을 보게 되면 야, 그 답답하거든. 주가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근데 내부적으로 수비 아니라 나무를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종목들 주가 싼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 대표적인 종목과 그다음에 그 업종에 해당되는 미국의 주요 업종 간의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얼마나 차이인지. 그런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업종 대표적인 KB금융이 PER이 4.6배고 PBR이 0.4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PER이 우리나라보다 그 3배 높죠. 거의 11.9. PBR도 거의 4배, 5배 높습니다. 1.4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아주 부진한데 미래에서대는 그 PR이 6.1이고 PBR이 0.5인데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PR이 10.1이고 1.6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두산 바켓이 PR이 7.3인데 캐터필러는 17.2배. 근데 PBR도 뭐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미국에 있는 철강주도 주가 쌉니다. 그건 비슷해요. 뉴코가 PR이 5배. 대신 뉴코는 PBR이 2.0인데 네. 포스코는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주가가 쌉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풍산이 비철금속인데 미국에 있는 알코아가 비교해보면 PR이 5배 차이가 나잖아요. PBR은 0.4배밖에 안 되는데 2.4배 차이가 6배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밸류 차이가 났다는 업종이 난다는 거죠. SO일 같은 경우 미국의 엑스모빌과 비교해보면 PR은 SO일이 5.8배인데 11.2배.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업종 미국에 있는 다우와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비교해보면 별로 PR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PBR로 차이가 나면 PBR은 하방이 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백화점, 현대백화점과 미국에 있는 올마트를 비교해보면 현대백화점 7.7인데 올마트가 28.4예요. 그 다음에 의료업종의 영업무역, 최근에 미국의 소비경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PR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 미국에 있는 의료회사 같은 게 15.9고 그리고 PBR이 중요하거든요. PBR이 6.3인데 영업무역 0.7입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불황일 때는 PBR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DBI텍 비메모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에 PR 4.4배, PBR 1.6인데 대만에 있는 TSMC가 퍼가 24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주가가 좀 싸다. 그걸 우리 그 투자가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싸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싸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큰 거고, 빠져서는 너무 안 되죠. 겁먹지 말고, 그렇죠. 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근데 뭐 펀드멘탈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투자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그쵸. 거거든요. 당장의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반영되는 거니까 결국은 반영이 됩니다. 현재 모멘텀이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지만은 결국은 모멘텀 부각되고 수급만 좋아진다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그 정도 국내 주가가 좀 싸다. 맞아요.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근본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 충분히 괜찮고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앞서서 우리가 코스피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제 삼성전자 진짜로 5만 전자, 4만 전자, 3만 전자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저는 종합주가 지수다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진 거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의 방향이 보인다. 종합주가에서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네. 삼성전자 진단할 때 물어보시면 종합주가 지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오늘 어제 저점이 나왔고 오늘 어제 저점 아래에서는 거래가 됐는데 상당히 차트 안 좋죠. 이게 뭐 코스피 차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본 게 있는데 그 표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37.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22.2% 떨어졌습니다. 고점이 아마 96,800원대에 비해서는 37%. 근데 맨 오른쪽 이제 코스피와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26%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올해는 17.7% 떨어졌으니까. 근데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많이 약하다. 네. 그렇죠. 많이 약하죠.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20%거든요. 네, 지수가 그렇죠. 앞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빠진 이유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411조 원입니다. 근데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에서 1930조 원이에요.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20%네. 20%. 네. 그만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20%를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 투자가들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21조 원을 2021년도 이후에 21조 7천억을 팔았어요. 7천억을 팔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39조 6천억을 팔았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도를 삼성전자를 60%죠. 60%를 삼성전자를 판 거죠, 전체. 이 말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만 팔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데 60%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그 시점에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율이 코로나 정도 전후에 가지고 5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지분율이 50.1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이게 거의 그럼 50.1이 어떤 수준이냐? 그래야 이제 시장을 전망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최저 수준입니다. 2016년도 그러네요. 이후에. 네. 오늘 최저치를 깼어요. 어제 날짜 기준이라 가지고 50.2가 2017년도 4월달 기준이었던 건데 이 정도까지 팔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삼성전자의 그럼 그 사이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비중도 38.7에서 지금 현재 전체 시가 30.1%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밸류가하고 코스피 밸류가 어떠냐? 삼성전자 지금 PER이 12개월 예상 PER입니다. 이게 선행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PER이 8.6입니다. 이게 코스피 전체 PER 몇 배냐? 9.0배예요. 즉 코스피보다 삼성전자가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코스피 PER 대비해서 할인을 받아본 적이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지수보다 약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PBR로 따지면 코스피 PBR이 0.88인데 코스피 삼성전자 1.2인데 높지만은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자기 자본율이 높기 때문에 PBR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PER이 지금 시장보다 낮지 않습니까? PER 8.6이다. 삼성전자 PER 8.8대까지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내려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좀 다시 좀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이게 삼성전자가 계속 하향인데 너무 내려갔네요.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현재 비교를 해본다면 시장의 평균이라든가 PER 8.6배라는 것 자체가 네. 삼성전자가 역사적 밸류로 따지면 최저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시적 전망치가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약간 부진하지만 시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 15조 2천억 정도 그제 가이던스 유지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3분기 때도 16조 원 이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고 그랬으니까 네.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일단 지분율로 봐서는 더 이상 팔 게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팔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최악인 경우 금융시 경기 침체로 갈 때 종합주가지수 2,360에서 80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최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원래 벌써 그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일 종합주가지수 장중에 40-50포인트 정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400포인트 잠깐 깰 수도 있어요. 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빠지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58,500원 정도가 저점입니다. 그게 2,360포인트거든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네.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58,500까지 내려면 PER이 8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수가 이런 불확성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빠진다 한다면 그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거의 저점이 왔다. 삼성전자도 거의 빠진 만큼 빠졌고 외국 투자가들도 지분율로 봐서는
팔 물량 자체가 많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가 매도가 끝나야지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됩니다. 또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부터 먼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중요하긴 한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선물도 충분히 많이 팔았고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추가 매도보다는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좀 되면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뭐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제발 좀 그만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내 삼성 사랑해, 삼성전자 화이팅 막 이런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의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조금 더 확신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일단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오늘의 좀 실망감이 공포감과 답답함으로 좀 이어졌을 투자자분들께 아니야,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마음을 좀 단단히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을 짚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시장이 힘들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면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과 함께 시장이 좀 회복이 됐을 때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좀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 역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선물 시장이 많이 빠졌고 우리 미국 시장도 지금 2%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 받아볼 텐데 앞서서 이제 푸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푸틴이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이 빠지고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런 시장 안에서 또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푸틴이 핵전쟁을 한다면 원전 관련주, 핵전쟁 관련주 사면 되는 건가? 앞으로 그 원전 관련주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가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안 되죠. 일어나면 파국이거든요. 그쵸. 원전 관련 종목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네. 오히려 안전한 주식, 주평가된 종목 사야지 그 테마성 종목들 따라가서는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전쟁과는 조금 별개로 원전 관련주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저는 테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실적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은 원전 시장 자체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좀 많이 활성화는 좀 되겠지만은 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원전 자체는 이제 신규 원전보다는 기존에 중단됐던 것들이 다시 공사가 좀 들어가면서 가동이 좀 되는 수준이고 결국은 해외 쪽에서 프로젝트 쪽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일부 폴란드라든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것도 그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려요.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가 탈원전 전에도 제가 2010년도, 12년도에 예컨대 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서 대규모 원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200억 달러인가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관련 두산중공업이라 종목들 실적이 좋아졌나요? 전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황은 그런 긍정적 기대감이 있지만은 관련 또 종목들이 실적으로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테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제로 나올 때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주가 반짝일 때 따라 사서는 안 되는 거고 팔가 나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도 열려 있거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이런 댓글이 왔습니다. 전화조스 담당자 목소리가 아주 달콤달콤합니다. 라면서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전화조스 담당자의 SOS가 왔거든요. 여러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장곤수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DB하이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지금 11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또 DB하이텍에 대해서 온영영님께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댓글도 올라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잠깐의 반등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쭉 빠지기는 하네요. 7만 원대에서 벌써 6만 원대를 또 깨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DB하이텍이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종목은 앞서 삼성전자 신저가인데 그래도 작년 10월 달이 이제 49,000원대니까 그보다는 만 원대 위인데 요즘 뭐 종목들이 빠진 것들이 문제 있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DB하이텍만큼 네. 실적 성장이 확실하고 올해 실적도 담보된 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DB하이텍 현재 파운드리 가격 자체가 계속 인상이 좀 되고 있고, 왜냐면 최근에도 3분기 때 그 TSMC가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했다고 그랬거든요. 인상을 했고, 네. 그리고 수주가 이미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확실해요. 거의 올해 실적 확실합니다. 여전히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 자체도 수요 자체가 타이트해요. 근데 주가가 이제 빠진 것 자체. 지금 IT 쪽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LG이노텍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보면 삼성전기도 볼까요? 삼성전기도 오늘 신저가예요. 네. 그렇죠? 삼성전기도 신저가고 LG전자도 신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요. 삼성전자 보고 있다시피. 그래서 DB하이텍 그나마 조금 그래도 저점은 깨지지 않았는데 작년 저점 깨지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앞서 실적 전망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주가 반등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보다 이 종목이 훨씬 빨라요. 삼성전자는 제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목표 수익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4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반등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2,600포인트 기준에서 종합주가지수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올해 3,000포인트니까 3,0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 74,500원, 76,000원이 올해 목표 주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6만 한 4, 5천 원 이때 그렇게 했는데 DB하이텍은 훨씬 더 갈 거예요. 삼성전자 10% 갈 때 이 종목은 15% 20%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앞서 제가 외국 투자가들 팔 만큼 팔았다고 그래서 팔 만큼 팔았고 사기는 사겠지만은 사더라도 예전처럼 많이 안 산다는 거죠.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다시 제가 매도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면서 약간 이제 매수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제가 희망 사항을 좀 말씀 좀 드렸던 거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삼성전자가 또 치중하는 자체가 파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니까요. 여쪽이 업황이 좋으니까 지금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버린다면 이 종목이 문제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에 따라 하락인 거고 제가 가장 만약에 돌아설 때 IT 쪽에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대형주 성격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매매를 한다면 DB하이텍입니다. 제가 이거 DB하이텍은 2년 전부터 살 거는 제가 DB하이텍하고 LG이노텍밖에 IT 대형주 살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LG이노텍 사서는 안 되죠. 부담스럽다. 38만 원. 추세가 좋다고 해서 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네. 삼성전기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삼성전기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IT 부품 쪽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DB하이텍은 여전히 장인 돌아설 때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시장이 좀 빨리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 문제도 없고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이 종목들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 경우에 이 기업 자체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충분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또 미국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만큼 손실입니다. 저는 이만큼 손실이에요. 서로 이제 손실 보신 거 부분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손실 꼭 회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투자의 신 그리고 운용형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들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운용
김영영님께 질문 드리고 그에 대한 해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마중물 천사님께서 대덕전자 좀 알아봐 주세요 하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감독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한전 S&P 상한제 관련해서 SGC 에너지가 말도 안 되게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과대낙폭 맞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전의 S&P 상한제 최근에 많은 논란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이 도매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질문 주셨던 SGC 에너지는 지금 5월 달인가요? 5월 말에 갑자기 뚝 빠졌네요. 5만 원 근처에서 갑자기 크게 급락을 하면서 4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5,900원 선에서 거래, 36,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SGC 에너지의 하락이 그 S&P와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고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직격탄 맞은 거예요. 일단 SGC 에너지는 민간 이제 발전 사업자로서 아마 그 분산 쪽에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분장 에너지가 지금 이테크 건설과 이제 합병이 좀 되면서 아마 이 SG 에너지 쪽으로 합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들 그 민간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해서 한국전력한테 이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전력한테 이제 가격을 납품을 하는데 그거에 한국전력이 사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도에 S&P 가격이 작년 아마 연초에 1월 달에 그 킬로와트당 60원대였던 게 작년 연말에 무려 200원이 넘어섰어요. 최근 들어서도 아마 3월달, 4월달까지 200원대까지 넘어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려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유가 있었던 게 S&P 가격을 결정한 거는 단가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천연가스와 연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그에 연동하는 S&P 가격도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 보면 천연가스 연동해서 S&P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간 단가대로 민간 발전 사업자들한테 전력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작년도 한국전력이 아마 8, 9조 원대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그런 한국전력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났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나치게 S&P 가격이 올라간 것에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상한제가 얼마까지 정해진가 모르겠는데 네네.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 S&P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1,500억 났잖아요. 2020년도에 70억밖에 이익 안 난 회사가 1,500억 났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약간 건설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민간 발전 사업 단가에 따라 결정이 된 건데 올해도 지금 S&P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게 200원이 하여튼 5월달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해 단기순 영업이익이 3천억까지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상한제를 둔다 그러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S&P 가격이 작년도에 60원대가 200원이 넘어섰고 최근에도 LNG 가스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예상은 올해 1,500에서 2,000억 이상은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주가 영업이익이 1,500, 2,000만 회사가 시가총액이 5,000억이면 PER 따지면 지금 현재 예상 실적으로 3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주가가 헐값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 제한 조치가 나온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약재가 노출돼 버리면 주가가 못 가죠. 가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다른 어떤 완화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주가는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엄청 싸다. PER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질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4만 원대가 단기 저항선이지만은 이거는 뭐 4만 8천 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물타기 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주식도 또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많으니까, 이건 모멘텀이 조금 그런 쪽이니까, 조치가 좀 추가적인 조치가, 그럴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결정이 완화가 된다 조치가 나오면 주가가 충분히 빠르게 5만 원 근처까지는 반등 이상을, 그 이상을 나와야 되는 주식이니까 48,000원까지 보유 관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S&P 상한제 소식으로 인해서 SGS 에너지의 주가가 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왔고요.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굉장히 싼 부분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슈가 좀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좀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모멘텀이 또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당장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를 해보면서 48,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서당계 1년차님께서 유니드 올려주셨습니다. 8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 보유하고 계시는데 장기로 몇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올해 후반에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인적 분할 이후까지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전에 파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유니드랑 유니드 이름이 뭐였죠? 유니드 BT 플러스였나요? 네. 인적 분할을 한다, 뭐 심사를 신청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은 그 인적 분할할 때 일단은 봐야 되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자산 가치에다 분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거든요. 유니드라는 회사가 앞서 제가 SGC 에너지도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은 OCI 계열입니다. 유니도 그렇고 SGC도 OCI 계열이고요. 친인척 간에 분할된 회사인데 그들 회사도 OCI 그룹들이 다 자산 내용 자체가 탄탄한 회사예요. 물론 이제 유니드라는 회사 자체는 화학업종에 소속돼 있는데 네. 회사가 이제 그 사업 중에서 MDF 사업이라고 합판 사업, MDF 합판 사업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업 화학업종이니까 예상한 가성 칼륨, 염화 칼륨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성 칼륨, 염화 칼륨 자체가 또 비료의 원재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될 때 비료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전개될 주가가 13만 8천 원대까지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예사가 자료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포집과 관련된 맞아요. 그런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리겠던 주식이기도 한데 분할 이슈가 좀 있는데 분할은 일단 호재로 좀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분할이 좀 되게 되면 제가 정확한 분할 비율이라든가 그 자체는 제가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은 분할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87,800원에 사가지고 14만 원 근처까지 갈 때도 안 팔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장기 투자 성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성장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안 빠진 이유 자체가 탄탄해요. 현재 PR이 지금 5배밖에 안 됩니다. 뭐 최근에 남해화학이라든가 비료 관련 종목들을 비교를 한다더라도 주가가 싸고 네. 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 부각된다 한다 하더라도 엄청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회사가 지금 올해 주당 EPS가 지금 22,000원짜리인데 지금 1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싸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기 분할 이후에까지 계속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 비중이 7%인데 네. 좀 더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 무서운 우리 시장들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좀 다잡으면 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도 우리 시장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나스닥 시장 한번 차트 좀 볼까요? 나스닥 네. 시장이 지금 3% 정도, 2% 후반 정도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그 정도 떨어지고 있죠. 네, 거의 3%. 네. 3%면 지난 이틀 전에 저점이 1733인데 2008, 한 5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차이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느냐 관건인데 앞서 지금 이 정도 빠지면 나스닥 시장이 34% 떨어진 거잖아요. 34% 떨어지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때 34%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상의 붕괴 때 빠지면 나스닥장이 30~40% 빠진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금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악재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75pp 발표를 좀 하면서 올해 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3.5% 정도로 기준금리, 중립금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높게 나왔지만은 당초에 5월 달에 나왔던 그런 예상했던 목표치까지 다시 해결한 거거든요. 더 확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진 거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핵전쟁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건데 네. 핵전쟁은 지난번에 한번 좀 잠깐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인 이틀, 2달 전인가요? 나왔던 건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을 거란 쪽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현재 증시 자체가 다양한 악재를 반영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런 것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리스크는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전쟁 부분 자체가 단기 악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게 평화 협상도 전쟁 종료 협상도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걸 오래전에 측근들과 한 크렘린궁에서 측근들과 한 대화 내용을 유출시킨 게 아닌가.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제가 내피셜로 네. 판단해 보고 싶고요. 네. 근데 당분간 이제 변동성은 불가피한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버티면 돼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현재 지수대에서 2,500포인트 올라가기는 제가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네. 제 말이 맞나 보세요. 한 달 저는 그렇게 뭐 2주 이내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다만 네. 문제는 신용 담보 부족 계좌들이 반대 매매 나가버려 팔려버리면 복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현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 주식에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다만 이제 외상으로 주식 사신 분들은 담보가 안 돼가지고 국가 팔려 나가버리면 복구가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 뒤늦게나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투매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공포기간이니까 공포기간에 제가 주식 경력 32년이거든요. 32년인데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주식을 사서 제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든가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지수가 내려간 적이 있지만은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좀 된다. 그 정도로 나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좀, 지금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앞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월달, 9월달까지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럼 9월달까지 주가 못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유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그쵸.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화 하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의 영향 자체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분인데 관세가 높다 보니까 제품이 비싸니까 그래서 관세 인하가 또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기에 나온다 한다면 이게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관심은 본다 한다면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패키지 기반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들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한번 만나보시죠. 6월 19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내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전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